The first story is about connecting the dots. When my parents promised. 저를 입양한 부모님은 저를 반드시 대학에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를 입양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17년 뒤에 저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대학은 학비가 정말 비싼 스탠포드 대학이었어요. 선택할 당시에는 이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모아놓은 돈의 대부분을 제 학비로 지불하였고 6개월 뒤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대학이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리고 이 대학을 다니는데 필요한 모든 학비는 부모님이 평생 모아놓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중퇴를 결심했습니다. 이 결정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지금까지 한 결정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숙사의 방과 같은 좋은 방은 없었습니다. 친구의 집 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음식을 사기 위해 콜라병을 모아서 팔기도 했고 한 끼를 먹기 위해서 7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절까지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중퇴를 한 이후에는 저는 제가 싫어하는 과목을 억지로 듣는 대신에 제가 좋아하는 과목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드 컬리지에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캘리그래피 수업을 수강했어요. 저는 자퇴했기 때문에 정규 수업을 들을 수는 없었어요. 캘리그래피 수업만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수업에서 저는 세리프 그리고 산세리프와 같은 필체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필체를 예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 이것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어요. 제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어딘가에 사용하기 위해서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제가 첫 번째 매킨토시 컴퓨터를 디자인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씨체를 가진 첫 번째 컴퓨터가 되었죠. 어느 날 윈도우가 맥을 카피하려고 시도했을 때 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컴퓨터도 맥과 같은 아름다운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만약에 제가 중퇴를 하지 않고 필체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멋진 컴퓨터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점들을 연결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본다면 이 모든 점들은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점들이 미래에 어떻게든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본능, 운명, 인생, 카르마, 무엇이 되었든 간에 말이죠. 이 하나하나의 점들이 연결되어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끌리는 것을 시도할 수 있는 또 지속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줄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선택이 여러분들을 비포장도로로 내몰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경쟁자들과의 차이를 만들어줄 겁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은 스티븐 잡스의 졸업연설에서 말하는 3가지 이야기 중에서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험들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스티브 잡스는 대학교를 자퇴한 이후에 리드 컬리지에서의 캘리그래피 수업, 여기서 배웠던 지식을 첫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 때 폰트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을 그의 사업에 적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 경험은 그가 경쟁자들로부터 차별화를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습니다. 윈도우는 결국 맥을 카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수많은 창의력과 아이디어는 바로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흥미를 느껴서 경험했던 것들이나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접했던 경험들, 이 많은 결정들이 조합되어서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해주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방향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커머스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집에 돌아다니는 제품을 중고로 인터넷에 올려봤고 팔리는 것을 경험하고 또 자는 동안에도 주문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모든 경험들은 연결되어 있다 라는 스티브 잡스의 조언을 상기하면서 오늘도 많은 시도와 사소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선택 기준은 2가지예요. 확장 가능성 그리고 통제 가능성.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방을 하나씩 메고 있습니다. 이 가방 안에는 수학 공식과 이 공식을 이루는 다양한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수학 공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이것을 저는 부의 방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방정식 안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변수를 다른 것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그 결과값도 쉽게 변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맥도날드에서 1시간에 $10씩 벌게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변수를 얻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방정식 결과는 10시간의 노동 수익에서 세금을 제외한 값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하면 80시간에 대한 수익 $800가 남고 세금을 제외한 $680가 남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표가 2년 안에 100만 장자가 되는 거라면 얼마나 일해야 될까요? 10만 시간을 맥도날드에서 일해야 될 것이며 일주일에 961시간을 104주 동안 일해야 할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일주일은 최대 168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시간을 961시간으로 늘린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시간을 늘릴 수 없다는 것,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해도 건강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60시간, 80시간까지 일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 일하는 시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확장할 수 없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시급이나 월급을 늘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장님에게 가서 4000% 월급 인상을 요구해보세요. 사장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결국 시급이나 연봉을 급격하게 늘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간단한 부의 방정식을 살펴보면서 결과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과 선택 그리고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이 방정식에 영향을 줄 겁니다. 시간에 의존하는 사업을 하는 것도 결과에 영향을 줄 겁니다. 1억 6천만 원의 돈을 중세문학 학위를 따는 데 사용하는 것도 방정식 결과에 영향을 줄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선택과 의사결정이 여러분들의 방정식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변수들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선택 기준은 두 가지예요. 확장 가능성 그리고 통제 가능성. 전 몇 년 전에 기업가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 행동이 저의 방정식에 영향을 주었죠. 이 커뮤니티에는 매달 수십만 명이 방문하며 한 달에 수만 개의 조회수가 찍혔습니다. 이 방법은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광고 수익, 구독, 책 판매 이외에도 많은 수입 창출의 기회가 있어요. 전 이 모든 변수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도 같은 개념이에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으며 유튜브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돈을 벌어다 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24시간을 일하며 제가 통제 가능한 것들이며 확장이 가능합니다. 제가 쓴 책은 수백 권에서 수백만 권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10,000부만 더 찍어주세요 라고 요청만 한다면 즉시 확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25살의 젊은 부자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유심히 관찰해보세요. 또한 그들이 어떤 것들을 통제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는지 관찰해보세요. 그들은 아마 이런 변수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확장이 가능한 변수,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변수. 여러분들의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월급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노동시간과 월급은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가능성과 보상도 함께 묶여 있어요. 시급과 월급은 예상 가능하며 제어할 수 없고 확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변수를 여러분들의 방정식에 제대로 적용하기만 한다면 일하는 시간부터 보상의 크기까지 모두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보상은 제한되어 있지 않을 것이며 지속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간단한 수학 공식을 선택하고 변수들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택과 행동을 변경한다면 공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값이 바뀌게 될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메고 있는 가방에는 어떤 변수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변수들에 조금씩 변화를 줘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업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스터해야 하는 돈의 3가지 법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3가지는 이 부의 삼각형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부의 삼각형은 제가 15년간 비즈니스를 하면서 깨달은 원칙이고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3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High income skills. 첫 번째, 고소득 스킬. 고소득 스킬이란 1년에 1억이 넘는 수익을 벌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이 고소득 스킬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우선 고소득 스킬로 월 1,000만 원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기술은 카피라이팅이 될 수도 있고 무언가를 컨설팅 해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SNS 관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는 사교 댄스 코치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 일로 1년에 1억 원 이상을 벌고 있어요.
이것 또한 고소득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술, 경험, 능력, 그 가치를 시장에 전달하고 그 가치를 돈과 교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돈과 교환하시는 거예요. 고소득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수입과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의 삼각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두 번째, 확장 가능한 사업. 확장 가능한 사업이란 큰 인프라의 투자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레스토랑은 확장 가능한 사업일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지점을 열기 위해서 장기 임대를 해야 하고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리스크도 함께 높아지죠. 고소득 스킬은 여러분들의 수입을 만들어내고 확장 가능한 사업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확장 가능한 사업은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고수익 투자. 고수익 투자는 1년에 10% 이상의 수익성을 가져다주는 투자를 말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고수익 투자는 여러분들에게 수입을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순자산을 증가시켜 줄 거예요. 정리하자면 고소득 스킬은 여러분들이 버는 돈을 말하고 확장 가능한 사업은 사람이나 시스템이 버는 돈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수익 투자는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What business should I start?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해야 하냐고 물어볼 때마다 전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My reply is none. 당신은 지금 사업할 때가 아닙니다. 해당 분야의 경험이 없거나 사업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절대로 사업을 시작하지 마세요. 많은 사업가들이 고소득 스킬 없이 사업에 뛰어들곤 합니다. 확장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업에 뛰어들죠.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사업을 시작하고 가족과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사업에 쏟아부어요. 문제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전형적인 현금 흐름의 패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고소득 스킬이 있다면 어떨까요? 전 20대의 카피라이터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컨설팅, 코칭, 강연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저의 고소득 스킬은 매년 저의 수입을 증가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말이죠. 이것은 제 사업에 튼튼한 기반이 돼주고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기도 하죠. 사업과 투자를 제외하고도 저는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멈추지 않는 이상 이 수입은 멈추지 않아요. 저의 사업이 잘 될 때도 잘 되지 않을 때도 저는 고소득 스킬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이것은 제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꽤나 높은 안정성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을 것이고 멋진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미 판매는 잘하고 있을 것이며 시장에 멋진 가치를 제공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00만 원이란 돈을 만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격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고소득 스킬을 사업으로 전환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충분히 리스크를 낮추면서도 사업을 확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와 반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의 직업을 증오하고 싫어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뛰어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겐 고소득 스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할 거야.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지금 하는 일과 같은 지긋지긋한 일은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단계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저 다른 곳으로 건너뛴 것뿐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이 또다시 고소득 스킬을 터득해야 할 겁니다. 다단계 사업을 하더라도 누구는 돈을 벌고 또 누군가는 돈을 잃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습니다. You can escape from something.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의 도피처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을 거예요.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소득 스킬을 갖추세요. 그 스킬을 통해서 월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확장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고수익 투자 상품에 여러분들의 돈을 묻어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묻어두시고 그것이 충분히 자라날 때까지 건드리지 마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께서는 이 첫 번째 단계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나는 사업할 생각이 없고 대표나 리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 그런 거는 너 같은 활발한 애들이나 할 수 있는 거야. 회사에서 조직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저는 늘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왜 대부분의 기업은 경영이라는 큰 숲을 보지 않고 비용 절감이나 단기적 수익 같은 나무에만 집중하는 것일까? 도대체 경영의 본질이란 무엇일까? 이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저는 미국으로 날아가서 피터 드러커를 직접 만났어요. 기업의 경영을 배우러 간 것이었지만 그에게서 가장 첫 번째로 배웠던 것은 놀랍게도 자기 경영이었습니다. 그는 왜 가장 첫 번째로 자기 경영을 강조했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조직이라는 곳에서 보내기 때문이에요. 회사나 정부기관만이 조직은 아닙니다. 학교나 동아리, 더 나아가서 가정까지도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의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 그리고 나의 가정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조직을 경영하기 전에 내 인생부터 경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경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 경영에도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피터 드러커의 이론에 기반해서 성공적인 자기 경영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약점을 보완하기보다 강점을 개발하라. 한 조직 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 프레젠테이션을 즐기는 사람, 복잡한 정보를 정리해서 개념화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마다 각자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자신의 강점과 자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어느 무대가 나의 무대인지 알고 그곳에서 강점을 발휘해야만 예상치 못한 성과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곧 조직의 생산성으로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우리는 보통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면접에서는 자신의 강점과 자질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급급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약점을 방치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업 일을 하는데 시간 개념이 부족하다거나 홍보 업무를 하는데 문서 확인을 게을리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여러분들의 강점에 해가 되는 이런 약점들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약점을 고친다고 해서 플러스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기껏해야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만들 뿐이에요. 피터 드러커는 강점 위에 구축하라 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강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 두 번째, 나는 누구이며 무슨 책임이 있는지 생각하라. 제가 피터 드러커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아요. 하지만 진정한 자기 경영을 위해서는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사명으로 여기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 합니다. 즉 자기 인식이 명확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회사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상사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라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신만의 기준 없이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보통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회사명이나 부서, 그리고 직함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으며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판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해주지 않아요. 간판만으로는 사람들이 나에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말에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자원이 올바른 장소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음을 알아야 책임의식이 생기고 영향력이 발생합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이것에 자극받고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고 성과를 내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 나는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생각하라. 드러커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은 자신의 가치관과 가치 판단 기준을 스스로 인식하라는 의미였어요. 하나의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력 있는 프로듀서가 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꽤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행동과 말투가 난폭해졌다는 거예요. 딜레마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프로그램을 지속하기에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프로그램을 중단하기에는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만약에 우리가 이 회사의 경영자이거나 프로그램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프로듀서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피터 드러커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리더로서 어떤 가치관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갈지 직접 찾을 수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론이나 지식은 언제든지 학습을 통해서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대답은 자기 내부에 있어요. 조직의 구성원들은 촉각을 세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리더가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봉착했을 때 무엇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를 말이죠. 리더가 단기적인 이해득실을 넘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용기 있는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직원들은 일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겁니다. 이런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낄 거예요. 반대로 리더가 단기적인 이익만을 우선시한다면 이러한 이점을 모두 잃고 말 거예요.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리더는 늘 다양한 딜레마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경영의 기본인 가치관 그리고 판단 기준을 명확히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오늘은 피터 드러커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라는 책을 참고해서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이런 말을 달고 살았어요. 난 나중에 사업을 할 거야. 대표가 될 거야. 리더가 될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나는 사업할 생각이 없고 대표나 리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 그런 거는 너 같은 활발한 애들이나 할 수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각자가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경영에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이죠.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장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을 올바르게 경영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가정을 제대로 돌볼 수 있고 가정을 돌볼 줄 알아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고 싶다면 우선 나라는 회사부터 제대로 경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도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과였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은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확보하는 겁니다. 열정은 그 다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진로에 대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인생에 맞는 직업을 고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가장 잘 맞는 진로를 고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된 진로를 선택하면 시간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이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이미 알 거예요. 사람들은 학교에서 전공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전공에 맞는 과목을 공부하죠.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나면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 전 이 과목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 부모님이, 제 친구가 이게 좋다고 했을 뿐입니다. 솔직히 전 이게 싫어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과목이 싫고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싫고 여기에서 경력을 쌓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것들을 시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몇 개월을 시도해본 뒤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 진로를 바꾸죠. 사람들은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제가 여기에 앉아있을 거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오로지 저희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 당시 저희는 미국에 있었고 아버지는 홍콩에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파산하셨고 빚이 10억이 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에게 돈을 보내줄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저의 진로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먹을 돈이 필요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곳은 언제든지 갈 수 있으며 제가 원하는 사람들과 하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 직업이 가장 좋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잘 맞는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조언은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포츠가 뭔지 확신하지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농구만 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직 농구만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이것만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수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축구는 어떤가요? 탁구는 어떻습니까? 다른 운동은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충분히 시도해봤다면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쉬워질 거예요.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림을 그려봤지만 정말로 못 그립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가가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누군가에겐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직업입니다. 운동이나 스포츠 같은 것들도 저와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제가 변호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건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었고 지금도 소방관이 나오는 영화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저의 삼촌은 소방관이에요. 그래서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방관도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무술을 배웠습니다. 무술을 가르치는 것이 재미있었고 무술교관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평생 그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때 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무술교관님은 집세도 못 내고 힘들어했습니다. 학생 수가 적었기 때문이에요. 전 무술을 좋아하지만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기란 힘들 거라는 직감이 왔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에겐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정말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사업을 접하게 되었고 카피라이터로, 컨설턴트로, 연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진로를 선택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리고 결국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장소를 찾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저의 의견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재정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먼저 벌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선택지를 거머쥐실 수 있을 거예요.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했던 일이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은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확보하는 겁니다. 열정은 그 다음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선택한 진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수익을 가져다 준다면 그 진로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시아 문화에서는, 특히 중국에서는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오랜 시간을 일해요. 아시아에 와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하지만 북미에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들은 정말 여유로운 사람들이었고 제가 북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저의 소명의식을 찾고 싶었습니다. 저의 재능을 찾고 싶었어요. 난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괜찮아. 내 걸 찾고 싶어. 이런 말을 한다면 아시아권 문화에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둘 중에 어느 철학이 더 옳거나 틀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전 수익에 먼저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을 얻고 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후에 무언가 열정을 느끼는 것을 찾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수익과 열정을 결합시킬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가르치는 것에 열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에 열정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배우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카피라이팅을 마스터했습니다. 제 실력이 나아질수록 더 많은 것을 얻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저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죠. 전 골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낚시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흥미가 없어요. 다만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제 취미입니다. 저의 열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날 이 위치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스크립트 없이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열정과 수입을 결합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더 잘하게 되고 결국 목적을 찾게 될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남은 인생 동안 제가 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전 저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나의 유산은 무엇인가? 내가 죽은 후에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벤록은 정말 성공적인 부자였어. 라고 기억되길 원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나의 인생을 바꿔줬어, 이렇게 기억되고 싶은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의 목적의식이며 제가 오늘날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저의 목적과 열정을 결합했어요. 이게 지금까지의 저의 커리어입니다. 이 커리어가 여러분들과 같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활동을 먼저 시작하시고 그 일을 통해 무엇의 열정을 느끼는가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일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그 포인트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의 열정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의 길을 말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진로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정리하자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답은 없다. 우선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많은 경험을 쌓아라. 그래야 내가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럴수록 선택이 쉬워지고 더 빨라진다.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저는 26살에 사조그룹에서 물류관리자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일이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고 그 이후 6년간 7개의 직업을 전전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저에 대해 파악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겠어.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퇴사에 퇴사를 거듭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그 일이 싫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 환경이 싫었던 것이었어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보다는 무엇을 싫어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꿈은 나의 색이고 나만의 색이 없다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TV를 거꾸로 놓고 보는 괴짜 교수, 2032년 달력을 놓고 보는 미래학자, 카이스트 벤처 창업의 대부.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소한 최고의 언변도 부족했습니다. 그저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의 위치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갖는다는 것은 배부른 낭만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각박한 현실에서 독보적인 존재,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괴짜가 되어야 한다. 제가 생각하는 괴짜란 그냥 독특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독특한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엉뚱한 상상을 즐기는 사람 중에는 일론 머스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말이 많은 인물이긴 하지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얼핏 보면 그의 생각이나 행동은 SF 영화처럼 허황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는 주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직 그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우주 탐사에 박차를 가하죠. 그는 그만의 엉뚱한 상상을 실현해내는 데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스페이스X는 민간 기업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보냈고 24년 9월에는 승객 100명을 태우고 화성 탐사에 나서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괴짜들은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꿈꾸고 하나씩 실행에 옮겨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미래에 도착하는 사람들도 바로 괴짜들일 겁니다. 평범함은 쉽게 대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을 키우고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괴짜처럼 생각하고 실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괴짜가 살아남기란 쉽지 않아요. 수많은 고정관념과 불편한 시선들이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이 패기 하나로 그 시선을 감당하기에는 꽤나 많은 감정 소모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 한마디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려면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보통 편하다라는 수식어는 침대 같은 것에나 어울리는 단어예요. 독보적인 존재를 꿈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한 단어는 아닙니다. 괴짜들이 보통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괴짜들은 세상과 마찰이 생기더라도 어떻게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 아이디어는 결국 세상을 더 발전시키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남들의 시선에 개의치 마시고 남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현재 안주하고 안전한 생각만 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보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특별하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재능의 격차보다 꿈의 격차를 벌려라. 꿈이라 쓰고 취업이라 읽는다. 이것은 어느 한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저에겐 정말 슬픈 문장이었어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꿈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전 속에서나 존재하는 마치 허황된 단어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꿈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전략이에요. 우리 모두가 꿈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발전하게 될 겁니다. 꿈이 없다면 오히려 금방 지치고 말아요. 저의 제자 중에서는 학과 공부에 관심이 없고 오직 해킹에만 모든 것을 기울이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학사경고 누적이었고 재적 위기였습니다. 학과 공부에 불성실한 것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 대신 좋아하는 일에 극도로 몰입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을 졸업은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학생은 당시 최고의 보안 서비스 업체인 인젠 그리고 해커스랩의 창립 멤버 김창범이었어요. 해커스랩은 당시만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알렸고 이후에 신용카드 위에 적힌 글자 인쇄 기계도 그가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학생에게 꿈이 없었고
성적이나 스펙 하나 못 맞춰서 좌절했다면 이런 꿈은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명확한 꿈을 세운 사람은 가장 고된 길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네 번째, 폭넓게 경험하라. 꿈에 관해서 얘기할 때 젊은 청년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문과와 이과를 결정해야 했으며 대학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지 못했어요.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놓여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스스로에게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인간으로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인 걸 알면서도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세상에게 그리고 남들에게 그 결정권을 내어주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만의 꿈이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고 기특한 일이에요. 확고한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놀랄 만큼 많은 경험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스스로가 좋아하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1995년 미국 스탠퍼드 연구소에 초빙 교수로 가게 됐을 때 작게 출발한 스타트업이 세계적인 벤처기업으로 거듭나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이 현장을 학생들이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실리콘밸리 회사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를 받아서 그 연구비로 한국의 학생들을 실리콘밸리로 불러들였어요. 그 당시 학생들의 꿈은 단순히 논문을 써서 교수가 되는 것이었거나 연구원으로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큰 세상을 본 뒤에는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틈날 때마다 모여서 세미나를 열었고, 논문을 위한 세미나가 아닌 본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벤처 창업 세미나를 스스로 진행하게 된 거였죠.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배를 만들게 하려면 대양을 보여주면 된다. 꿈이 없다면 무슨 경험이든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경험을 폭넓게 해보세요. 오늘은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괴짜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재능의 격차보다 꿈의 격차를 벌려야 한다. 네 번째, 폭넓게 경험해라. 모방 그리고 벤치마킹이 쉴 새 없이 행해지고 너무 똑같아서 이제 누가 오리지널인지도 알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서비스나 제품이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차별화와 진입장벽은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됐어요. 제가 생각하는 꿈은 거대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가 상상하고 있는 내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대규모의 워크숍이나 연설을 하는 게 꿈이에요. 지금은 그 꿈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고 있는 중인 거죠. 하지만 이것이 저는 전혀 비현실적이거나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미래를 상상했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전략들을 생각해보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꿈이지만 비현실적이지도 터무니없지도 않습니다. 카이스트의 이광영 총장은 책 우린 모두 각자의 별에서 빛난다 에서 이렇게 말해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준 것은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이었으며 누구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 변화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말이죠. 꿈을 잃지 마세요. 꿈은 나의 색이고 나만의 색이 없다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죠. 나만의 인생 그리고 나만의 색을 갖추고 싶은 분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추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남에게 뺏기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과였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가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 직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길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일이 하기 싫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하기 싫은 일을 지속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많죠. 인생 직업을 찾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정말 재밌습니다. 그들은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죠. 그런 분들을 만나보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자기 일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런 감정 말이죠. 연락이 끊긴 고등학교 동창을 15년 만에 페이스북에서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애가 뭐하고 사는지 봤을 때 역시 쟤는 저런 일을 할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현재 변호사를 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친구의 과거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항상 분석적이었고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푸는 것에 능했다는 것이 떠오를 거예요. 또는 선생님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과거에 항상 남을 살피고 지도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때때로 완전히 의외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자신만의 직업을 찾은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결국 찾아내죠.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가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을 시작하고 창업을 시작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가처럼 생각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위해서 수많은 기관이나 회사와 일하게 될 겁니다. 제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한 여자 소방관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20년 전에는 그 마을에 여자 소방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시스템을 거부하고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녀는 정말로 소방관이 되고 싶었고 힘들지만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직원일지라도 항상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책임질 사람은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을 찾고 싶다면 사업가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직업을 위해서 태어나기도 하지만 여러 개의 선택지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즉, 누군가는 태어나자마자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또는 처음부터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 제가 진로에 대해서 사람들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과거에 어떤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거나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니었는데 이 길을 택한 것에 후회하고 걱정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엔 지극히 정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이것저것 시도를 하죠. 단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 직업을 찾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열의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갈래의 길이 펼쳐질 테지만 선택한 일에서 최소 1년은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시간만 보내는 1년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보내는 1년이어야 해요. 그래야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어느 것도 정해진 것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해야 할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가? 두 번째, 필요한 만큼의 수입이 생기는가? 세 번째, 내가 앞으로도 몰입할 수 있는 일인가? 가수 비욘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녀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현재 하는 일을 너무나도 잘 해내고 있어요. 즐거움, 돈, 그리고 흐름. 이 3가지 컨셉을 기억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3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자신의 일을 즐거워해요. 그들은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일하는 시간 대부분을 즐겁게 보냅니다. 즉, 그들은 영혼을 좀먹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자신의 일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돈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요소는 정말 많을 거예요. 하지만 수입이 없다면 그것은 취미일 뿐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들어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몰입입니다. 이것은 잘하는 일하고도 일맥상통해요. 푹 빠져서 일하다 보면 몇 시간은 훌쩍 지나 있는 일을 말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와, 너 진짜 잘한다. 내가 하면 평생 걸리는데 넌 진짜 금방이네. 라고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일이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찾는 일은 이 3가지 요소가 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하는 것이 재미없고 경제적 자유만을 찾게 될 거예요. 행복을 돈에서 찾게 되고 최대한 지금 하는 일을 빨리 그만두고 싶어지며 경제적 자유를 통해 시간적 자유를 얻는 상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거예요. 잘 살펴보면 결국은 부자들도 다시 일을 합니다. 그 일에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이죠. 좋아하지 않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월급도 매달 들어오고 다른 부분에서 인생의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인생은 짧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저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쩌면 그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즐거움, 돈, 그리고 몰입. 이 3가지를 충족하는 일. 이것을 찾는 과정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최대한 선택지를 넓히고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다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지를 줄여나가시면 돼요. 무언가에 빠르게 빠져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즐겁지 않은 일부터 제거해 나가는 거죠. 때때로 빠르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쟤네는 처음부터 하고 싶은 일이 뚜렷했어. 원래부터 잘했어. 그리고 난 그렇지 않아. 이렇게 내 인생을 비교하면서 나의 현 위치가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대부분이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왔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면서 맞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인내심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맞지 않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맞지 않는 일을 위해서 똑같은 시도를 계속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그만둬야 할지 계속해야 할지 아는 법은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합니다. 첫 번째, 잘 되어가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이 일을 즐기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예스가 나온다면 계속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둘 다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포기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예스, 하나는 노가 나온다면 아니오인 부분을 어떻게든 수정하거나 해결해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즐거운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안 되는 일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 즐거운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와도 하던 일을 계속할 거예요. 왜냐면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매하게 잘 되거나 애매하게 즐기고 있는 상황도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100로 세상에 뛰어들어라의 저자 크리스 길라보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그는 인생 직업을 찾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일이 즐거운가? 두 번째, 돈이 되는가? 세 번째, 몰입이 되는가? 반드시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인생과 내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말이죠. 잠자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되는 현대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직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그건 덫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아주 강한 힘으로 뒤에서 잡아 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방식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사고방식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일을 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정신상태와 습관, 그리고 실행 방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내는 하루와는 전혀 다른 낮과 밤을 보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산층이나 하층, 아니면 빈민층에서 태어났다면 부유층에서 자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야. 그건 나한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나는 꿈꾸는 것조차 불가능해. 만약에 당신이 이런 말을 하고 계시다면 당신은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자가 아닌 이유,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모든 것을 막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사고방식은 행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제한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사회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을 희생자로 규정해놨습니다. 재정적으로 아니면 다른 많은 부분에서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평생을 하나의 부품으로 살게 될 겁니다. 마음 편한 부품이죠. 반면에 부자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흔한 실수는 그저 일을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저 경력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돈이 없지? 역시 부자들만 돈을 버는 더러운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덫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면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직장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업을 하면 단순히 수입이 안 되고 비용만 지불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에 휩싸이죠. 이것이 사람들이 제자리에 머물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업가가 되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사업의 모든 것은 가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가 하는 것들 말이죠. 법적인 문제, 마케팅 문제, 배송 문제, 고용 문제, 이런 모든 사업적인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경제 상황을 걱정하고 직원들 월급을 걱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건 간에 사장이라면 꼭 하게 될 걱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익혀나가는 과정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사람들이 절대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죠. 하지만 그것들을 해냈을 때 좋은 것은 그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훨씬 좋은 위치에서요. 당신이 현재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부자가 되는 걸 꿈꾸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전략과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찾아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아주 작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가치는 높은 수익을 가져오고 낮은 가치는 낮은 수익을 가져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수록 더 가치가 높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일을 사랑할수록 더욱 눈에 띌 겁니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할수록 당신에게 돈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원리이고 부를 쌓는 일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 가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고객을 위해서, 당신의 팬을 위해서 어떻게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당신이 사업가로서 생각해야 할 방향성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모든 아이디어를 적용해보세요. 나가서 더 많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또 체화하시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전환점을 만들어 내십시오. 이 영상은 미국 중상위층의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4가지 요소가 여러분들을 회사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만장자, 즉 10억이라는 돈은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보호해줄 수 없을 겁니다.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없다면 이 돈은 금방 사라지게 될 거예요. 정확히 한 달에 400만원씩 25년이면 모두 사라지는 돈이죠.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응급상황, 차 사고, 수술, 이혼 등등 각종 소송에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요? 패시브 인컴, 바로 자동화 수익입니다. 자동화 수익을 위한 첫 번째 단계, 타겟을 설정하라. 여러분들이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그 금액을 달성하기 위한 계산법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이 타겟을 설정하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목표 금액이 10억이라면 매달 400만원씩 25년을 모아야 하며 매달 800만원씩 12년을 모아야 합니다. 매달 1200만원씩 모은다면 6년이면 달성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타겟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시계나 차, 화려한 휴가 같은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여야 합니다. 67%의 부자들을 설문조사했을 때 그들은 차나 보트, 여행을 위해서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매일 돈 걱정에 둘러싸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거죠. 돈 때문에 아이들 양육을 걱정하는 것, 돈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 이런 종이 쪼가리 한 장 때문에 불안해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타겟을 제대로 설정하고 이 타겟을 매일매일 주시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타겟은 무엇입니까? 얼마만큼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얼마를 벌어야 하나요? 한 달에는 얼마를 벌어야 합니까? 그러면 하루 동안에는 얼마가 돼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시급은 얼마여야 합니까? 두 번째, 수입의 40%를 보관하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40%의 게임을 시작해야만 할 겁니다. 수입의 40%를 어딘가에 보관하는 게임이죠. 저는 저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잠시 어딘가에 돈을 보관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만원을 벌고 있다면 400만원은 국세청에서 가져갈 것이고 다른 400만원은 통장에 보관해야 할 것이며 나머지 200만원으로 생활해야 할 겁니다. 한 달에 2000만원의 수입이 있다면 800만원을 국세청에 내고
다른 800만원은 통장에 보관하며 나머지 400만원으로 생활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좋은 차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전 35살에 은행에 10억이 있는 백만장자였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전 여전히 허름한 신발을 신고 있었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셔츠를 입었으며 멋진 차도 없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너무 오래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는 현금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돈은 쓰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통장에 너무 오랫동안 보관하지 마세요. 세 번째, 보관해놓은 돈을 모두 투자하고 빈털터리가 되어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오직 알을 낳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알을 낳을 수 없다면 치킨 요리를 해먹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돈은 계속해서 새끼를 낳아야만 합니다. 보관함에 있는 돈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할까요? 네 번째, 자동화 수익이 월 소득과 같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투자하세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투자하지는 마세요. 투자하고 싶은 곳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죠. 첫 번째, 돈을 잃지 말라. 두 번째도 돈을 잃지 말라. 세 번째도 돈을 잃지 말라. 확실한 투자처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데도 투자하지 말고 은행에 보관해두세요. 여기 있는 제드라는 친구는 자동화 수익이 월급을 초과하였습니다. 저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멋진 차를 장만하고 멋진 보트를 사는 것이 여러분들을 동기부여하고 있다면 이 게임을 망쳐버리게 될 겁니다. 정말 끔찍한 게임이 되어버릴 거예요. 앞으로는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돈, 그리고 자동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영원히 이 회사를 다닐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저를 더욱 부자로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 이미 부자입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금 회사에서 일하면서 우선 첫 번째로 파이프라인을 완성시키세요. 그렇게 하나씩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 라인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동맥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월급을 초과하는 큰 동맥 말이죠. 이렇게 패시브 인컴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고 원할 때 언제든지 그만두시면 됩니다. 이 게임을 종료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만두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딱 잘라서 언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매우 다양한 순간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로울 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운동하고 싶을 때 운동하며 먹고 싶을 때 먹는 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휴가를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랜트 카더는 이 자유를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4가지 단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타겟 설정하기. 두 번째, 수익의 40%를 보관하기. 세 번째, 보관한 돈을 전부 투자하고 현금 거지가 될 것. 네 번째, 패시브 인컴이 월 소득과 같아질 때까지 투자할 것. 그랜트 카더는 이 4개 중에서도 타겟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 말이죠.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데 벌다 보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얼마나 벌지 어떻게 알겠어 하면서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산을 꼭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저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1000만원 수익을 목표로 잡았다면 300만원은 월급에서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나머지 700만원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월 1000만원이라는 돈은 하루에 30만원 정도를 매일 벌어야만 달성 가능한 목표인데요. 만약에 현재 나의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하루에 10만원은 이미 달성이 된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부족한 20만원을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됩니다. 더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시급을 더 올릴 방법을 찾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파이프라인을 늘려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든 방향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하루 단위로 쪼개다 보면 훨씬 더 와닿게 될 거예요. 현재 나의 위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목표까지 얼마나 남았는지가 확연하게 보이게 되겠죠. 이 영상에서 그랜트 카더는 사업소득이 아닌 자동화소득이 월급과 비슷해졌을 때 언제든지 퇴사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 멀었다라는 게 좀 씁쓸하긴 하네요. 퇴사가 마려운데 말이죠. 우리 구독자님들도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어떻게 달성해야 할지, 또 어떤 파이프라인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최선일지 다시 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인간은 자유로울 때 큰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My first lesson, which is, 제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은 월급을 위해 일하는 삶에 대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첫 직장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는 같은 학년에 있는 여자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녀는 백화점 신발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고 저는 그녀의 가게 반대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계획은 일이 끝나면 그녀와 함께 노는 거였어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 반대편 가게에서 일해. 그리고 그날은 절대 잊지 못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신발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푸고 있었어요. 사장님께서는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맛보길 원하면 이 조그만 나무 스푼에다가 드리면 돼.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씹고 있던 껌을 바닥에 버린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바닥에는 하루 종일 껌이 쌓였습니다. 첫째 날이 끝나고 사장님은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매출이 400만 원을 찍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마무리 작업으로 바닥에서 껌을 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그때 벌어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는 밖에서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껌을 떼고 있으면 그녀에게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일은 아이스크림을 푸는 거지 껌을 떼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말했어요. 넌 직원일 뿐이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내가 말하는 뭐든지 그냥 하기만 하면 돼.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껌을 떼는 건 다른 일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여기서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그럼 이건 어때? 넌 지금부터 해고다. 그게 무슨 말이죠?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서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말이야. 오늘 일한 만큼은 줄 거야. 저는 너무나도 치욕스러웠습니다. 전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어머니께 설명드렸지만 어머니는 제가 사장이 시키는 대로 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전 깨달았어요. 인생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는 가게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하나는 바닥에서 껌을 떼는 사람들이다. 나는 여기에서 어떤 부류가 될 건지 선택해야만 한다. 직원이 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치욕스러움을 느꼈어요. 그 후로는 한 번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말이죠.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백화점을 불도저로 밀어버릴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전 다시 돌아가서 그녀를 만나려고 했어요.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 DNA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다시는 바닥에서 껌을 떼고 싶지 않게 만들어줬고 오히려 가게를 소유하고 싶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저는 그녀를 찾을 수 없었어요. 가게는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를 찾기 위해서 저는 사람까지 고용해봤습니다. 그런 순간을 만들어준 거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하려고 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길을 택할지 결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결정한 것은 사업이었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교훈이네요. 저는 종종 제 게스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뭔지 어떻게 알죠? 나의 열정은 어디서 찾습니까? 라고 말이죠. 보통의 게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정을 쫓아라. 그것은 물론 좋은 조언임에 틀림없어요. 하지만 케빈,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느낀 게 맞나요? 맞습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동기부여를 주는지 알기 위해서 그 일을 커리어 초반에 겪는 게 좋아요. 저는 제가 투자하는 사업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여정을 시작하는데 이 일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루에 24시간, 주 7일을 일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경쟁자들이 당신을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을 견뎌내고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상상치도 못할 만큼 부유하다. 바로 또 일하러 가겠지만 요점은 당신이 엄청난 가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당신이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제가 사업가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첫 번째 레슨은 이겁니다. 돈 욕심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지 마라. 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사업가가 되는 유일한 이유는 자유 때문이다. 그래서 해야 한다. 어느 날 너가 하고 싶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해야 한다. 지금 여기도 제가 원해서 나온 겁니다. 제가 원하지 않았다면 평생 전화를 받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건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걸 하면서 시간 보내는 걸 즐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죽어라 이랬기 때문입니다. 전 자본주의를 엄청나게 지지합니다. 그리고 매일 자본주의를 방어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하면 웃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는 무에서 시작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완강합니다. 다른 사업가들에게도 말해요. 성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성공의 옷을 입고 소유해라.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네, 다음 질문입니다. 케빈, 당신이 성공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 성공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하게 했나요?
제가 추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즐기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이죠. 제가 원하는 모든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렌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의 제조업자들은 제가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파리에 촬영을 갈 거예요. 저는 가장 독특한 렌즈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제조사들은 제가 그들의 렌즈를 가지고 촬영하기를 원합니다. 제 작품은 자선단체를 위해서 팝니다. 예전에는 못했던 것들을 성취하고 있어요.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열정일 뿐이지만 제가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자유고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성공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전 시계도 수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시계들 말이죠. 이것도 제가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라이프 스타일인데 성격은 어떻게 변했나요? 혹시 성공이 당신을 실증을 느끼게 하나요? 아니면 더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나요? 부의 감정적인 리스크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즈니스 오디션인 샤크탱크는 이 질문에 아주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20년 가까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수백억의 투자를 했고 또 엄청난 성공을 보여주기도 하고 처참한 실패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여준 프로그램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면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투자자들이 그들에게 조언하고 평가하죠.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은 자수성가한 100만, 1000만 장자들이에요. 그들은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진짜예요. 많은 벤처회사들이 MBA 졸업생들을 고용해서 시장 분석을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런 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실제 사업가들이 만나서 사업이 어떨지를 얘기합니다. 저는 샤크탱크 투자자인 바바라나 로리와 항상 싸웁니다.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가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고 가족들에게 쓸 돈을 사업에 태우고 있다면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냐고 말이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장점이 없고 곧 파산할 것이다. 사업을 하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나쁘다는 것이다. 이 인생 레슨을 가지고 다른 건 해보는 건 어떤가? 실수를 했지만 괜찮다. 이런 말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실패라는 상태는 사업가들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예요. 바바라는 그들에게 상처 주기 싫어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죠.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그냥 헛소리만 하는 것뿐이야. 사람들은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쓴소리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일 착한 건 저예요. 사실을 말하는 건 저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비즈니스는 이진법적입니다. 돈을 벌거나 돈을 잃거나 입니다. 저는 스타트업으로 3년 안에 돈을 못 번다면 그건 취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파산할 겁니다. 저는 모든 사업가가 성공하길 바라요. 하지만 그럴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미국에 있는 비즈니스 10개 중에 8개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3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고객 획득 비용을 고객 평생같이 아래로 내리지 못해서입니다. 광고 비용에 돈을 너무 쏟는다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본 거예요. 사업이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바이럴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경제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비즈니스 쪽으로 데려올 실력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그들이 성공하길 바라요.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지금 시장은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진입 장벽은 거의 0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아이디어와 특정한 시점에 적절한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그리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팀도 필요합니다. 저는 39개의 회사가 있는데 오늘도 그렇고 언제든 제 전화가 울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희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처참한 뉴스를 들을 때도 있어요. 이것은 저에게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사업가로서의 변동적인 인생이고 저는 이미 익숙합니다. 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고통스러웠어요. 그거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공적인 사업가는 태생적인 건가요? 아니면 배울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결정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그 사람의 성격인가요? 프레젠테이션인가요? 지표를 떠나서 조금 더 감정적인 부분에서 말씀해주세요. 몇십 년 전 이야기로 그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제가 MBA를 졸업하기 몇 달 남지 않았을 때 160명 정도 있는 반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이제 곧 졸업하고 모든 걸 알고 있고 세계의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일 교수였던 한 남자가 왔어요. 보통 1일 교수는 슬라이드를 띄우거나 그들이 일했던 회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는 달랐습니다. 파워포인트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죠.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쳐다보고는 말했습니다. 니들이 너무 대단한 줄 알지? 여기서 나가는 순간 진짜 세상은 너희들을 찢어놓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뭐에 당했는지도 모르고 당할 거야. 아주 잔인할 거야. 너희들 중에 3분의 1은 실패할 거다. 그리고 다른 3분의 1은 10년 동안 쳇바퀴만 돌 거고 나머지 3분의 1만 경이롭게 성공할 거야. 나머지 3분의 2에 대해서는 안쓰럽게 생각하지만
난 지금 그냥 사실을 말할 뿐이야. 저는 그걸 듣고 생각했습니다. 재수없는 놈이네. 그가 거기서 주장했던 건 경험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직관이라는 건 정제된 경험이다. 무언가를 오래 할수록 직관력이 더 좋아진다. 사람에 대해서든 비즈니스에 대해서든 마찬가지다. 전 이 말이 사실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버드나 MIT, MBA 과정에 들어가서 저는 그들을 보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진짜 세계가 너희를 집어삼킬 거야. 전 제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일 교수는 완전히 옳았어요. 좋고 나쁘고 끔찍했던 저의 모든 경험들, 제가 투자한 회사들에게 일어난 처참한 일들, 그리고 쾌감적이고 멋진 결과들, 이런 경험들이 정제된 직관력입니다. 어떤 사람과 15분 동안 방에 있으면 전 다 알 수 있습니다. 99%는 제가 맞아요. 저는 제 직감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계획을 들으면 성공할지 안 할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의 레벨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저처럼 30년 동안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경험은 살 수 없어요. 경험은 직감이 되고 직감은 사업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은 캐나다 출신 4천억 사업가이자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는 케빈 오리어리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시키는 사람이 있고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 어떤 게 더 나은 삶인지 옳은 삶인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인간은 자유로울 때 큰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인터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또 어떤 부분이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자유롭게 주도적인 인생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과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일대를 25년 동안 다녔던 사람들이 알아내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25번째 대학 동창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텐트 안에서는 시끄러운 파티가 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한두 명씩 텐트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들을 수 있었고 얘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20년 동안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창회에서 만난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인생을 낭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저찌 살다 보니까 인생이 절반이나 흘렀네요. 도대체 제 인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 예일대를 나왔습니다. 덕분에 특권을 누렸다고 생각해요. 저와 이야기한 사람들도 모두 특권층이었고 모두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했고 사회적으로도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집도 한 채가 아니라 두 채씩 있었고 배우자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씩 있었습니다. 이건 농담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80%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20%만이 행복하다고 말했죠. 그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점은 그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5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누구인가? 무엇을 해왔는가? 그 일이 내가 아닌 누구를 위한 일이었는가? 그들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했는가? 그로 인해서 그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말이죠. 어렵게 들리실 겁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정말 간단한 것들인데도 말이죠.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들도 5분 안에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셋을 세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외쳐보세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죠? 하나, 둘, 셋. 대답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보세요. 글쓰기, 요리, 디자인, 아니면 iOS 앱을 만드는 것, 코드를 쓰는 것, 숫자를 계산하는 것,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떠오른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자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좋았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일을 누구를 위해 하고 있나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합니까? 여러분들을 찾아온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두 마디로 말씀해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하나, 둘, 셋. 2, 3, 4, 5.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일대를 25년 동안 다녔던 사람들이 알아내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축하드려요.
이 공식은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알아야 할 5가지 중에 2가지는 내 자신에 관한 것,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다른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공식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깥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자신의 인생에 만족감을 느끼는 20%의 사람들, 그들의 생각은 바깥을 향했어요. 안쪽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매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든 자기의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보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에 더욱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면 인생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말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아이들에게 멋진 꿈을 줍니다. 전 아이들을 위한 책을 씁니다. 저는 사람들이 가장 멋있게 보이고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그들을 꾸밀 수 있도록 의류 디자인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세상에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는 기업가와 창의적인 사람들이 단호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저는 사람들이 최고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엘리베이터 피치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짧고 강력하게 어필할 때 사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멋진 꿈을 줍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당신은 아이들에게 멋진 꿈을 심어줍니까? 어떻게 당신은 사람들이 가장 멋지고 기분 좋게 보이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작품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도록 돕습니까? 라고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왜 필요한지를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동기부여학과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들을 이수하면서 제 인생의 목적의식을 정립했어요. 저의 목적의식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성공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헤매지 않도록 돕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을 뽑아내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한 문장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적어도 저의 진로를 위한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와 기준점이 되어주었고 많은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하고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인생의 목적의식부터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결 더 심플해지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선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